이 책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며 바르셀로나와 남프랑스의 지중해 일대를 여행한 기록이다. 쉼없이 달려온 삶의 쉼표를 찍고 지중해의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인생 이막의 푸른 꿈을 펼친다. 유럽 여행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인생의 여유를 찾고 삶을 돌아보고 싶은 독자라면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피카소의 흔적을 찾아가는 즐거움, 아르레 빈센트 반 고흐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바쁜 걸음을 작가들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작고 아름다운 마을과 교황들의 도시 아비뇽, 휴양도시 니스, 영화의 도시 칸, 그리고 작지만 부유하고 아름다운 모나코까지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푸른 지중해가 가슴에 담겨 여행의 계획을 세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번 편은 6장 빈센트 반 고흐의 발자취 편으로 아르도시에서 반 고흐의 삶과 작품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 1시간 반 정도 달려 아르레 숙소에 도착했다. 나이가 지긋한 호스트가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숙소는 롱강 바로 옆에 있어 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신선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숙소의 현관문을 열어보니 목재로 된 계단이 2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2층은 큰 방과 작은 방이 있고 넓은 거실이 있다. 오래된 그림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서재 같은 느낌의 작은 책장에는 고전 책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앤티크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커다란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환하게 공간을 밝혀주었다. 창문 밖으로는 철제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었고 발코니에서 느껴지는 롱강의 신선한 공기가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 혹시 고흐가 이곳을 들르지 않았을까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니 아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르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도시로 로마 시대의 유적과 고유한 프로방스 문화로 유명하다. 이 도시는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가 거주하며 많은 작품을 남긴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아르 고대극장은 기원전 1세기경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 시기에 완공되었다. 아르 원형극장은 반원형 구조로 오케스트라, 연주공간, 무대 건물, 스케나와 좌석, 카베아로 구성되어 있다. 관객석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약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로마 시대의 이 극장은 연극, 음악, 춤 등 다양한 공연 예술이 펼쳐지던 장소였다. 이곳에서 고대 희극과 비극 작품들이 공연되었으며 지역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행사들이 열린다. 로마 제국이 쇠퇴한 후 극장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중세 시대에는 극장 석재가 다른 건축물로 재사용되기도 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극장터에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 발굴을 통해 극장의 많은 부분이 복원되었으며 이에 따라 극장의 역사적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는 기회가 되었다. 오늘날 이 원형극장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이 열리는 장소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 이 극장은 아르시의 다른 로마 유적들과 함께 198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콘스탄틴 목욕탕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지어진 목욕탕 유적으로 당시의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다. 12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생트로핌 성당과 수도원은 아름다운 조각과 건축물로 유명하다. 특히 성당의 입구에 있는 섬세한 조각들이 인상적이다. 아르는 이처럼 풍부한 역사와 예술적 유산을 간직한 도시이다. 아르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했던 도시로 그의 작품 속에 담긴 풍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기도 하다.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준데르트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종교적이고 중산층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다. 고은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관심을 보였지만 본격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 것은 성인이 된 후였다. 그는 처음에는 화상으로 일하다가 목사,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지만 1880년대 초반이 되어서 화가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고흐의 초기 작품들은 주로 어두운 색조와 사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작품은 농민들의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묘사한 것으로 고흐의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고흐는 1886년 파리로 이주하여 인상파와 신인상파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색채와 빛에 대한 이해를 깊이 발전시켰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색채가 풍부해졌다. 그는 이 시기에 자화상을 여러 점 그렸으며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시도했다. 1888년 프랑스 남부의 아를로 이주하여 그곳의 밝은 햇빛과 풍경에 매료되었다. 고흐는 아르의 옐로하우스라고 불리는 집을 임대하며 생활했다. 이곳에서 그는 예술 공동체를 꿈꾸며 여러 예술가를 초대했다. 이 시기는 고흐의 예술적 성취가 절정에 달한 시기로 해바라기, 밤의 카페, 테라스 등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 이 시기에 제작되었다. 아르에서 고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의 친구이자 동료 화가인 폴 고겐과의 갈등 끝에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고흐는 자주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 1889년 고흐는 생레미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면서도 작품 활동을 계속했다. 이 시기에 그는 별이 빛나는 밤과 아이리스와 같은 걸작을 탄생시켰다. 1890년 고흐는 파리 근교의 오베르시르 우아즈로 이주했으며 이곳에서 마지막 몇 달 동안 매우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하였고 1890년 7월 27일 그는 자살을 시도한 후 7월 29일 사망했다. 고흐는 그의 생애 동안 비교적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21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으며 그중 860여 점이 유화이다. 그의 작품은 강렬한 색채, 독특한 분놀림, 그리고 깊은 감정 표현으로 유명하다. 그의 독창적인 북놀림은 그림에 강렬한 생명력을 부여한다. 그는 특히 노란색과 파란색을 즐겨 사용했으며 이는 그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난다. 고흐의 그림은 그의 내면 감정을 강렬하게 드러낸다. 고흐는 일상적인 주제, 특히 자연과 인물, 정물 등을 자주 그렸다. 이번 여행에서는 아르의 매력을 만끽하며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아르는 35세의 고흐가 1888년 2월부터 1889년 5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머물렀던 도시다. 도시 곳곳에는 고흐가 걸었던 길을 나타내는 동판이 붙어 있어 이 동판을 따라가면 고흐가 그린 그림 속 장소들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다. 이곳에서 고흐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그의 작품과 그가 사랑했던 장소들을 탐험하는 것은 이번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고흐는 아르의 풍경과 일상을 깊이 사랑했다. 그는 이곳에서 수백 점의 그림을 그렸고 특히 해바라기, 밀밭, 올리브 나무, 그리고 아르의 거리와 사람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했다.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의 관계는 매우 깊고 특별했다. 테오는 고흐에게 그저 동생 이상의 존재로 그의 전 생애 동안 든든한 후원자이자 친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형제 간의 관계는 특히 그들의 편지 교환을 통해 잘 드러나며 테오는 고흐의 예술적 경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은은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를에 대한 그의 인상을 전해주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행운을 누려본 적이 없다.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랗고 태양은 유황빛으로 반짝인다. 천상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푸른색과 노란색 조합은 얼마나 부드럽고 매혹적인지. 고은은 아를의 강렬한 햇빛과 밝은 색채에 매료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 감각을 더욱 발전시켰다. 아를 시기에 고은은 그의 예술적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강렬한 색채와 독특한 붓질 그리고 빛의 표현이 특징이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강렬한 색상을 사용했고 붓질 또한 더욱 두껍게 표현하였다. 고대 로마 도시의 각종 이벤트가 펼쳐졌던 포럼 광장. 한쪽에는 고우의 단골 카페가 있다. 이곳에서 고우는 밤에 카페 테라스를 그렸다. 고우는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푸른 밤, 카페 테라스에 커다란 가스등이 불을 밝히고 있어. 그 위로는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이 보여. 바로 이곳에서 밤을 그리는 것은 나를 매우 놀라게 하지. 창백하리만 치옅은 하얀 빛은 그저 그런 밤 풍경을 제거해 버리는 유일한 방법이지.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을 사용했어. 그리고 밤을 배경으로 빛나는 광장은 밝은 노란색으로 그렸단다. 특히 이 밤하늘에 별을 찍어 넣는 순간이 정말 즐거웠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고우가 이곳에서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아를의 밤하늘과 노란 조명이 어우러진 풍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 고우가 이 도시에서 바라봤을 별빛과 조명의 조화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듯 느껴지며 그가 느꼈던 감동과 영감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이곳에서 그의 예술적 영감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의 그림 속 풍경과 감정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발길을 돌려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아를에서의 삶은 고우에게 완전히 평온하지 않았다. 그의 정신적 불안정은 점점 심화하였고 결국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깊이 대상이 되었다. 귀를 자른 사건 이후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아를에서의 생활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고우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원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 당시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배경은 변한 것은 없으나 주변 나무들이 많이 자란 것 같다. 정신병원은 현재 에스파스 방 고우라는 이름의 고우 기념관이 됐다. 이 당시에 그의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내가 느끼는 고통과 공포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것 같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나는 그저 내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때 별이 빛나는 밤에는 고우가 1889년에 그린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고우의 독창적인 표현주의 스타일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역동적으로 휘몰아치는 하늘이다. 파란색과 검은색의 강렬한 대비가 별과 달의 빛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며 혼란스러우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소용돌이치는 구름과 빛나는 별들은 현실을 넘어선 초현실적 장면을 보여준다. 아를의 원형 경기장은 아를 도시의 가장 유명한 역사적 명소 중 하나이다. 이 경기장은 로마 제국 시절인 서기 90년에 건설된 것으로 원래는 금투사 경기와 같은 대규모 공개 이벤트를 위해 설계되었다. 이 경기장은 로마의 콜로세움을 모델로 삼아 지어졌으며 약 2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 아를 원형 경기장은 타원형 구조로 두 층의 아치형 기둥과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관은 아름다운 석조 아치들로 장식되어 있다.
초기에는 금투사 경기와 전차 경주와 같은 로마 시대의 대중 오락 행사가 열렸다. 로마 제국의 붕괴 후 경기장은 요새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중세 시대에는 내부의 주택과 교회가 들어서기도 했다. 오늘날 아를 원형 경기장은 여전히 지역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특히 매년 열리는 페리아라는 축제 기간 투어 경기가 열리며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이 경기장은 198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는 원형 경기장을 둘러보며 그 규모와 보존 상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고흐는 이 경기장을 배경으로 아르레 원형 경기장 그림을 남겼다. 이우한 미술관이 아르레에 있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가 이우한의 작품 세계를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아르레 역사적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그 역사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 이우한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술관에 도착하면 건물 자체의 디자인이 먼저 눈길을 끈다. 이 미술관의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맡아 제작하였다. 미술관은 이우한 화가의 작품을 다양한 시각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돌과 철판을 사용한 설치미술 작품들은 단순한 물리적 존재를 넘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게 만든다. 회화 작품들 또한 단순한 성과 색의 조합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유와 맹상이 담겨 있다.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작품에 몰입하게 되며 작품이 뿜어내는 고유한 에너지에 이끌리게 된다. 아르레 좁은 골목길을 산책하며 중세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간직된 이곳의 매력을 한껏 느꼈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작은 예술 갤러리와 아기자기한 상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상점은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며 거리에 예술적 감각을 더해 주었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벽돌길, 그리고 골목마다 숨어있는 작은 가게들 덕분에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곳의 매력적인 골목길은 아르레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인 예술 감각이 어우러진 독특한 장소였다. 이제 노을이 원형 경기장 벽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다. 우리는 고흐가 롱강을 따라 산책했듯이 강을 따라 숙소로 발길을 돌린다. 이날 저녁 고흐가 롱강에서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야경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아르레 롱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다. 나는 지금 아를 강변에 앉아있다. 별은 알 수 없는 매혹으로 빛나고 있지만 저 맑음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두 남녀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걷고 있어 고흐가 아름다운 별빛을 보면서 쓸쓸한 고독을 화폭에 담았을 것이다. 미국 가수 돈 맥클린이 1971년에 발표한 명곡 빈센트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르레 다리를 걷는다. 아르레서의 여행은 고흐가 고민한 예술의 본질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언젠가 내 그림이 팔릴 날이 오리라는 건 확신하지만 그때까지는 너에게 기대서 아무런 수입도 없이 돈을 쓰기만 하겠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면 우울해진다. 그의 편지에는 현실적인 고민에 괴로워하는 가난한 예술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고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고흐는 생전에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으며 그의 작품은 거의 팔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후 그의 작품들은 점점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오늘날 고흐는 현대 미술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의 미술관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고흐의 삶과 예술은 수많은 영화, 책, 전시회의 주제가 되고 있다.